시어머니가 찜질방에 들어가 계실 때 며느리는 장난삼아 그곳에 불을 질렀다. 저 늙은이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시험해 볼까? 며느리는 내 아들에게 소리쳤다.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불길 속에서 구해냈을 때 그들은 이미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단내 마디만 했다. 걔가 또 그랬어. 1시간 후 우리 별장으로 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놀랄 만큼 화창한 날이었다. 가을의 숨결을 어깨너머로 느끼기 시작한 여름이 자신의 모든 보물을 식탁 위에 쏟아내는 듯한 그런 8월의 어느 날이었다. 공기는 설탕에 절인 꿀처럼 진하고 달콤했으며 백일홍과 햇볕에 잘 익은 복분자 향이 가득했다. 나는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우리 집 낡은 별장 테라스에 앉아 아들이 삼겹살을 굽는 모습을, 아니, 구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외아들 민준이는 이제 다 큰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서툴고 충동적이며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소년 같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화려하고 독한 나비 같은 그의 아내 최아라가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돕지 않았다. 아라는 일처럼 시시한 것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분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뿐이었다. 지금 그 분위기는 조용한 별장 공기를 가르는 그녀의 높은 웃음소리와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거의 다 익은 해바라기를 꺾어 꼬침 몇 개를 뜯어내더니 민준이의 이마에 붙였다. 나의 찬란한 불의 신. 그녀가 노래하듯 말했다. 민준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치 아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인 양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그녀의 잔인함은 솔직함이었고 그녀의 이기심은 자신을 위해 살 줄 아는 지혜였으며 그녀의 명백한 어리석음은 삶의 가벼움이었다. 그는 눈이 멀었고 그 맹목은 그가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이자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침묵했다. 몇 년 동안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칭찬이라는 솜사탕 속에 숨겨진 그녀의 가시 돋친 말을 무시하고 그녀의 비꼬는 말을 쓴 약처럼 삼켰다. 나는 그를 위해, 우리 가족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위해 그렇게 했다. 아라는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미소는 더 날카로워졌고 눈은 포식자처럼 가늘어졌다. 그녀는 그릴로 다가가 거의 다 익은 고기가 꿰인 꼬치를 집어들고 새끼손가락을 멋스럽게 세운 채 가장 노릇한 부분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이 작은 정원에는 너무 컸다. 가서 찜질이나 하세요. 저희가 민준 씨랑 다 준비하고 상도 차릴게요. 쉬세요.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녀의 입에서 은퇴하신 분이라는 말은 마치 쓸모없어져 폐기 처분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처럼 선고처럼 들렸다. 민준이는 민망한 듯 턱기침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논쟁은 무의미했다. 그저 그녀의 즐거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뿐이었다. 그리고 찜질방 생각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우리 집 찜질방, 내 남편 이정훈이 손수 지은 곳이었다. 우리가 이 양평 땅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모든 황토벽돌에는 방부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스며 있었다. 안에서는 편백나무와 내가 천장에 매달아 말린 쑥과 소립 향기가 났다. 그곳은 나의 안식처이자 아라의 존재를 1시간이라도 잊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요새였다. 그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녀올게. 너희들 여기서 사고 치지 말고. 아라는 염색한 금발 머리를 흔들며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님, 또 시작이시네요. 저희가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어머님 없이 삼겹살 다 먹어버리는 거요? 걱정 마세요. 한 점은 남겨드릴게요. 나는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그들 곁을 지나갔다. 탈의실에서 나는 천천히 옷을 벗고 가운을 고리에 건 뒤 하얀 면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찜질방 안은
이미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남편은 항상 특별한 방식으로 찜질방을 준비했다. 뜨거운 돌 위에 소립 달인 물을 뿌리곤 했다. 나는 아래쪽 선반에 앉아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호흡이 안정되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 정훈을 생각했다. 그는 아라가 여기 있을 때면 별장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애가 내 진을 빼놓는 꼴을, 그걸 또 아들이 못 보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그가 말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서류 정리 핑계를 대고 서울에 남아 있었다. 그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10분이었을까? 15분이었을까? 고요와 평화를 깨뜨린 것은 밖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였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준이가 정원용 수레를 끄는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냄새를 맡았다. 향기로운 자작나무나 소립향이 아니라 타는 플라스틱과 무언가 화학적인 것에 역하고 숨막히는 냄새였다. 나는 눈을 떴. 찜질방 문 아래에서 희미한 회색 연기가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가 싶더니 이내 목구멍 어디쯤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밀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온몸으로 더 세게 밀었다. 문은 마치 반대편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내 피부 위로 찬 기운이 스쳤다. 나는 판자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탈의실 쪽에서 무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밝고 탐욕스러웠다. 민준아,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민준아, 문 열어. 그때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날카롭고 높은 즐거움이라곤 한 점도 없는 웃음소리. 핏줄에 피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웃음소리였다. 그리고는 흥분에 겨워 뒤틀린 그녀의 목소리가 내 아들에게 들으라는 듯 외쳤다. 저 늙은이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시험해 볼까? 민준 씨, 잘 봐. 이제 쇼가 시작될 거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찜질방 문은 항상 안으로 열렸고 탈의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그들이 잠갔거나 무거운 것으로 막아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는 덫에 갇혔다. 날카롭고 얼음 같은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다. 이미 천장 아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했다. 나는 천장 아래의 작은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창문은 단단히 막혀 있었다. 남편이 지난 가을에 온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못질에 막아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도움을 청했다. 목이 쉴 때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타오르는 불의 균열음과 이제는 멀고 희미하게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뿐이었다. 어느 순간 힘이 빠졌다. 나는 아직 공기가 조금 남아있는 바닥으로 벽을 타고 주저앉았다. 이상하게도 공포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먹먹하고 둔한 체념이 채웠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남편이 지은 이 찜질방에서 이렇게 어이없고 끔찍하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기서 20m 떨어진 곳에서 삼겹살을 먹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굉음이 나를 무감각 상태에서 깨웠다. 문이 흔들리더니 다시 한번 흔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무시무시한 힘으로 문을 치고 있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찜질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문틈에 선 실루엣, 민준이가 아니었다. 사모님, 김지현 사모님, 옆집 김 선생님이었다. 살아계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기침하며 구원의 공기를 개걸스럽게 삼킬 뿐이었다. 그가 나를 부축해 가져온 낡은 담요로 감싸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온몸을 떨며 내 찜질방이 타는 것을 보았다. 불길은 이미 지붕으로 번져 굶주린 포효와 함께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먼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본 것은 불보다 더 끔찍했다. 이 화재 현장에서 20m 떨어진 그릴 옆에 민준이와 아라가 서 있었다. 그들은 이리로 달려오지도 소리치지도 도우려 하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와 불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라는 그녀는 태연하게 고기 꼬치를 뒤집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뉘우침이나 두려움이 아닌 짜증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영화가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에 끊긴 것처럼, 마치 자신의 장난이 이웃의 등장으로 망쳐진 것처럼. 그들은 내가 구조된 것을 보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혹은 반대로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참고 용서하고 모난 것을 둥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세월이 먼지처럼 흩어졌다. 차갑고 쨍한 공허함이 나를 채웠다. 고통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이 오직 절대적이고 수정처럼 맑은 확신만이 남았다. 선을 넘었다. 나는 일어섰다. 김 선생님이 무언가 말하며 묻고 있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내 남편의 번호였다. 그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 네 마디를 내뱉었다. 우리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암호. 게임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걔가 또 그랬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저편에서 내 남편의 머릿속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남편은 내가 살아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네 마디는 완벽한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불과 아라가 넘어선 새로운 선, 그리고 나의 최종 결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알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진단을 확신하는 외과 의사처럼 차분하고 거의 감정이 없었다. 기다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불안과 당혹감으로 나를 바라보는 김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의 아내인 김 사모님이 낡은 쇼를 두른 채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나, 지연 씨. 세상에, 우리 집으로 가요. 어서요. 그녀는 나를 재촉하며 이끌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다리는 내 것이 아닌 듯 저절로 움직였다. 나는 우리 별장 쪽을 보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소방관들이 타다 남은 찜질방 뼈대 주위에서 허둥대는 모습도 아들과 그의 아내도 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시야의 주변부에서 흐릿한 얼룩으로 낡은 사과나무나 기울어진 울타리보다 중요하지 않은 풍경의 일부로 변해 있었다. 김 선생님 댁에서는 약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김 사모님은 나를 낡은 안락의자에 앉히고 까슬까슬한 양모 담요를 덮어주었다. 담요에서는 나프탈렌과 낯설고 평온한 삶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숟가락이 설 정도로 설탕을 많이 넣은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감각이 꺼지고 내면에는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평온만이 남은 것 같았다. 이것은 충격이 아니었다. 충격은 폭풍, 혼돈, 혼란이다. 나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을, 완전한 무풍 상태를 느꼈다.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이제 막 내려놓은 것 같았다. 선택의 부담, 희망의 부담, 두려움의 부담,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차갑고 투명한 확신만이 남았다. 15년. 15년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았다. 그것은 밤이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고,
점심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으며 자신의 연인을 껴안고 있는 행복한 민준이의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그날 저녁을 기억한다. 그는 막 퇴직했지만 옛 인맥과 습관은 남아 있었다. 민준이는 그때 아라와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녀에게 눈이 멀어 결혼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직업적 직감을 지닌 남편은 무언가 불길한 것을 느꼈다. 그는 일부러 흠을 찾으려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옛 동료들에게 몇 통의 전화를 걸어 그 아가씨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10분이었을까? 15분이었을까? 고요와 평화를 깨뜨린 것은 밖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였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준이가 정원용 수레를 끄는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냄새를 맡았다. 향기로운 자작나무나 소리향이 아니라 타는 플라스틱과 무언가 화학적인 것에 역하고 숨막히는 냄새였다. 나는 눈을 떴다. 찜질방 문 아래에서 희미한 회색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가 싶더니 이내 목구멍 어디쯤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밀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온몸으로 더 세게 밀었다. 문은 마치 반대편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내 피부 위로 찬 기운이 스쳤다. 나는 판자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탈의실 쪽에서 무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밝고 탐욕스러웠다. 내 남편은 그런 사건을 수십 건이나 다뤄봤다. 그는 경찰 보고서의 행간을 읽고 완벽하게 조작된 알리바이 속에서 거짓을 꿰뚫어 볼 줄 알았다. 그는 비공식적인 서류처를 만들었다. 서류 사본, 녹음된 대화, 사람들이 경찰에게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지만 오랜 지인인 그에게는 털어놓은 증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 4마디를 내뱉었다. 우리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암호, 게임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걔가 또 그랬어.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서류철을 금고에 그 비밀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우리는 희망했다. 오, 얼마나 희망했던가. 그것이 젊은 날의 실수이기를. 끔찍하지만 단 한 번의 사건이기를. 민준이 곁에서 그녀가 변하기를. 우리 아들의 사랑이 그녀 안에 인간적인 무언가를 깨울 수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우리 이제 어떡하죠? 나는 그때 그에게 물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그는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일단은 아무것도. 지금 이걸 민준이에게 보여주면 녀석은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자기 행복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를 증오하게 될 거고. 우린 아들을 잃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다. 어느 날 유난히 역겨운 그녀의 행동 후에 남편이 말했다. 만약 그녀가 언젠가 다시 선을 넘는다면, 우리의 평온이 아니라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짓을 한다면 당신은 내게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해야 해. 걔가 또 그랬어. 그러면 나는 희망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전화는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의 집행이었다. 이 연극에서 내 역할은 끝났다. 나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이제 남편과 그의 방식이 게임에 들어설 차례였다. 그녀 같은 자들과 평생을 싸워온 사람의 방식. 소음 없이, 감정 없이, 정확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김 선생님 댁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그들은 내 주위를 맴돌며 음식을 권하고 청심환을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내가 겪은 공포 때문에 충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평생 이렇게 차분하고 집중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김 선생님이 부른 경찰은 지금쯤 정신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민준이는 불행한 사고에 대해 뭔가 더듬거릴 것이고 아라는 연극처럼 두 손을 비비며 놀란 척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둘러댈 것이며 아마도 동네 파출소 순경은 그들을 믿어줄지도 모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작은 연극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연극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세월이 흘렀고 해가 갈수록 나는 그녀 안에 괴물이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더 교활해졌을 뿐. 그녀의 잔인함은 사소한 것들에서 드러났다. 내 생일 파티 드레스에 우연히 쏟은 와인. 손님들 앞에서 내 나이를 두고 한 농담. 우리가 10원 한 푼 아껴 모으는 것을 알면서도 민준이에게서 받아내는 비싼 선물들.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행복했고 우리는 그의 그 깨지기 쉽고 인공적인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 나는 담요를 옆으로 치우고 일어섰다. 김 사모님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연 씨, 어디 가요? 이제 가봐야 해요. 내가 말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집을 나섰다. 우리 별장으로 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그 집 대문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내 차례는 끝났다. 이제 나는 관객일 뿐이었다. 나는 남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그날 저녁을 기억한다. 그는 막 퇴직했지만 옛 인맥과 습관은 남아있었다. 민준이는 그때 아라와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녀에게 눈이 멀어 결혼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직업적 직감을 지닌 남편은 무언가 불길한 것을 느꼈다. 그는 일부러 흠을 찾으려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옛 동료들에게 몇 통의 전화를 걸어 그 아가씨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아라는 현관 계단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저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엿보였다.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그저 망쳐버린 저녁에 대한 짜증. 파출소장의 차가 모퉁이로 사라지자 그녀는 아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름 원피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가운 화면 불빛으로 얼굴을 비추며 무언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태도는 드디어 저 성가신 파리들이 날아갔군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굉음이 나를 무감각 상태에서 깨웠다. 문이 흔들리더니 다시 한번 흔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무시무시한 힘으로 문을 치고 있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찜질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문틈에 선 실루엣, 민준이가 아니었다. 나는 이웃집 대문 옆 늙은 라일락나무 그늘 아래 서서 타는 냄새가 짙게 밴 차가운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기서 우리 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명하게 보였다. 소방차는 좁은 길에서 어설프게 방향을 틀어 작별 인사처럼 붉은 등을 깜빡이고는 굉음을 내며 떠났다. 소란스러움과 함께 젖고 짓밟힌 땅, 그리고 1시간 전만 해도 내 찜질방이었던 것에 검게 그을린 뼈대만 남기고 그 뒤를 이어 동네 파출소장도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다. 나는 민준이가 차까지 그를 배웅하며 무언가 뜨겁고 더듬거리며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휘저었다. 그의 자세는 뉘우침과 안타까움의 화신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수습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민준이었다. 아무 말도. 민준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김 선생님이 그러는데 충격받아서 자기들 집에 앉아 계신데 다행히 히스테리는 안 부리셨나 봐. 히스테리? 참 편리한 단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든 반응을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다. 나의 침묵, 나의 눈물, 조심하라는 나의 부탁. 모든 것이 히스테리였고 늙은이의 변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다.
진실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민준이가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의 기미가 스쳤다. 김 선생님한테서 휴대폰 빌리는 거 봤어. 아라는 콧방귀를 뀌며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뭐, 무서워? 아버지가 지금 당장 와서 벌이라도 세울까 봐? 민준 씨, 애처럼 굴지 마. 전화했으면 한 거지. 맨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잖아. 뭐가 새로운 일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뺨을 쓸었다. 곧 당신의 무서운 국정원 출신 아버지가 달려오겠지. 그 얼음 같은 눈으로 날 쳐다보고 안전에 대해 설교나 늘어놓을 거고 당신 엄마는 모욕당한 여왕님 표정으로 앉아있을 거고 우리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고 150번은 사과하겠지. 내일 당신은 보상으로 시답잖은 찻잔 세트 같은 거나 사다 줄 거고 일주일이면 다 잊힐 거야. 우리가 이걸 처음 겪는 것도 아니잖아? 민준이가 그녀에게 다가가 지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일단은 넘어간 것 같아. 그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릴에서 튄불씨가 벽 옆에 있던 낡은 걸레에 옮겨 붙었다고 했어. 전선이 합선됐다고도 하고 아무거나 둘러댔지. 그는 그냥 기록하고 갔어. 불행한 사고라고 하더라. 3년 전 아라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곡가구 서랍장 위의 실수로 레드와인 한 병을 통째로 쏟았던 일이 기억난다. 민준이는 그때 밤새 얼룩을 닦았고 다음 날에는 비싸게 주고 산 번쩍이지만 영혼 없는 새 서랍장을 가져왔다. 아라는 웃었다. 어머님, 그 낡아 빠진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속상해하세요? 대신 이제 현대적인 가구가 생겼잖아요. 민준이는 그녀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아내는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가. 낡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 혹은 내 환갑잔치에서 모든 손님 앞에서 내가 젊었을 때 옆집 총각을 짝사랑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를 농담이랍시고 했을 때 그녀는 너무나 생생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손님들은 웃었고 나는 얼굴이 불타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저녁에 민준이는 내게 말했다. 엄마, 왜 그래? 아라는 그냥 모두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걔의 유머 감각이 좀 그렇잖아. 매번 그들은 똑같은 시나리오를 연기했다. 그녀는 역겨운 짓을 저지르고 그는 내 감정을 폄하하며 그녀를 변명했다. 나는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모욕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 연극의 반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무대 장치가 더 커졌을 뿐이다. 망가진 서랍장 대신 불타버린 찜질방. 모욕적인 농담 대신 살인 미수.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같은 장난에 불과했다. 나의 남편에게 건 전화는 그들에게 익숙한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불평, 설교, 사과, 망각. 그들은 그 전화가 불평이 아니라 출발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이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누군가 방금 뒤집어버린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라가 몸을 떨었다. 춥고 냄새나. 집에 들어가자. 민준 씨, 여기서 뭐해? 당신 아버지 오면 그때 나가자. 슬픈 표정 준비하고. 그녀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바로 그 순간 별장 단지의 정적을 깨고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차의 덜컹거림도 오토바이의 굉음도 아닌 강력한 엔진의 균일하고 포식적인 울음소리. 모퉁이에서 두 개의 밝은 빗줄기가 나타나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들었다. 민준이가 긴장하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빨리? 설마 울타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아라는 다가오는 헤드라이트를 향해 불만스럽게 눈을 찡그렸다. 아마 우리를 빨리 혼내고 저녁 먹으러 서울 돌아가려고 하시나 보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중요한 건 내 버전에 맞춰. 이건 불행한 사고였고, 엄마는 언제나처럼 과장하는 거야.
그녀는 상상 속의 거울 앞에서 뉘우치지만 매력적인 악녀의 포즈를 연습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자신감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그녀는 가족 드라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은 판결이었다. 값비싼 검은 세단이 천천히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이 그들의 대문으로 다가와 멈췄다. 엔진이 소리 없이 꺼졌다. 잠시 동안 타다 남은 장작이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헤드라이트는 꺼지지 않고 마치 두 배우를 밝게 비추는 무대 중앙에 세워둔 것처럼 계속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남편의 얼굴을 보리라 기대하며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그가 아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우리 소박한 별장 단지를 배경으로 우주선처럼 이질적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재단된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돌아 걸었고 그의 비싼 가죽 구두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찾아온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경찰도 공무원도 아니었다. 그의 몸가짐, 고개를 드는 방식에서 절대적인 포식자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는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강림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이가 불안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당혹감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그토록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시나리오가 방금 찜질방과 함께 타버렸다. 누구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약하고 어색하게 들렸다. 남자는 그를 무시했다. 그의 차갑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은 아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서 얼어붙었고 그녀의 모든 허세와 연극적인 태도가 껍질처럼 벗겨져 나갔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꾸짖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조수석 문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여자였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품이 있었다. 단정한 바지, 캐시미어 스웨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나는 그것을 알아챘다. 거의 보이지 않는 걸음걸이 리듬의 미세한 불규칙함. 그녀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라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아봄이었다.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공포와 뒤섞인 알아봄.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내 아들에게 결코 이야기한 적 없는 그 과거의 삶에서 온 유령. 방문객들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반걸음 뒤따랐다. 그들은 현관에서 몇 미터 떨어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바로 그 지점에 멈춰섰다. 최아라 씨. 남자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없이 평탄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다.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옐룸메이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저는 최진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여전히 누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을 주고받는 민준이를 무시했다. 저는 변호사이고 그는 자신의 동반자 쪽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손짓을 했다. 제 의뢰인인 윤서아 씨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자 아라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찔했다. 나는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졌다. 민준이가 마침내 말을 되찾았다. 저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끼어들었다. 질문은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처음으로 내 아들을 쳐다보며 잘라 말했다.
그 시선에는 너무나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어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에게 몇 가지 절차적 조치에 대해 통보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라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창백하고 거의 잿빛이 되어 있었다. 최아라 씨, 변호사가 단조롭고 살인적인 어조로 계속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아, 그거였군. 이웃들이 불평하고 변호사를 불렀구나. 지금쯤 소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지. 그가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입을 열려는 순간 최 변호사는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는 잠시 멈추어 각 단어가 의식 속에 밝히도록 했다. 15년 전 다른 미해결 방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의 안도감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며 그녀가 지금 웃으며 이것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어떤 실수인지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라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 안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분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낯설고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사건이요? 무슨 패턴이요? 변호사는 입꼬리만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최아라 씨? 그가 조롱하는 듯한 정중함으로 물었다. 신촌대학가 기숙사 5동 화재. 당신의 방.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화상을 입은 당신의 룸메이트 윤서아 씨. 그리고 당신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받은 보험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별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묘비처럼 무거웠다. 귀뚜라미조차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낯선 집 대문 옆 그늘에 서서 내 아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이해의 공포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10년을 함께 산 여자를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공포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희극이자 장난이기를 바라는 절박한 간청이 뒤섞여 있었다. 알아야, 그가 속삭였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기숙사? 하지만 아라는 침묵했다. 그녀는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메마르고 격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장난기, 모든 매력이 증발하고 거칠고 추한 본질만이 남았다. 최 변호사는 그녀가 거짓말을 지어낼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법대생들에게 강의를 하듯 차분하고 거의 학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단어는 내 아들이 지난 몇 년간 자신주의에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 세계를 파괴하는 망치질이었다. 기숙사 화재 사건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아라 씨, 그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찾지 못했거나 찾으려 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중지되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버전은 전선 노후 아주 편리한 버전이죠. 덕분에 당신은 불탔다고 주장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민준이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눈을 깜빡였다. 보험금? 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도 매우 흥미롭지만요.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에는 공식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증인들, 사소해 보이는 사실들.
하지만 때로는 이 세부 사항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죠.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은 내가 그늘에 서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5년 전 그 사건 직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신의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험이 많고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당신의 시아버지 이정훈 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자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변호사에게서 나에게로, 그리고 다시 변호사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혼란이 일렁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현실의 파편들을 끌어모으려 애쓰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가 힘겹게 말했다.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 금속성의 날카로움이 깃들었다. 당신이 집에 들인 여자가 냉혹하고 계산적인 범죄자라고? 그녀가 돈을 얻기 위해 룸메이트를 거의 죽일 뻔했다고? 당신이 그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늙은이의 질투심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15년 전 부엌에서 남편이 내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았다. 계획은 실행되었고 시계 장치처럼 무자비한 정확성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정훈 씨는 변호사가 계속했다.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최아라 씨가 화재 발생한 시간 전에 방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들을 꺼내는 것을 본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발화 원인이 전선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윤서아 씨의 침대 밑에 뿌린 화학물질 때문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서류철에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보며 그가 들은 말의 의미를, 그 정보가 의미하는 모든 공포를 깨닫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 내 남편,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는 며느리를 그저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침묵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 날을, 아라가 금고에서 그 서류철을 꺼낼 수 있게 할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민준 씨? 최 변호사가 이제 내 아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사건들은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은 오래된 미제 사건, 이쪽은 당신의 아내가 아마도 당신에게 그렇게 설명하려는 짓궂은 장난. 하지만 함께 보면 이것들은 시스템을,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에 대한 살인미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래된 사건에 완전히 다른 색을 입힙니다. 그것을 중지된 사건에서 재개된 사건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주요 혐의는 15년 전의 방화가 아니라 오늘의 살인 미수가 될 겁니다. 오래된 사건은 피고인의 의도, 동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특별한 위험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등장은 위협이 아니었다. 합의 제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패배한 전쟁의 선포였다. 사실의 확인이었다. 체크메이트. 나는 민준이의 의식 속에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몇 년 동안 아라의 독특한 성격과 괴짜스러움으로 치부했던 그 모든 작은 이상함, 잔인한 농담, 설명할 수 없는 악의의 순간들이 이제 새로운 끔찍한 빛 속에서 그의 기억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거의 그의 머릿속에서 자물쇠가 딸깍거리며 끔찍한 문을 하나씩 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라가 소풍에서 수영 못하는 우리 친구네 개를 실수로 강에 밀어넣었던 장난. 그때 겨우 구조했다. 민준이는 내가 별일 아닌 걸로 호들갑 떤다며 소리쳤다. 아라는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이라고. 중요한 발표를 앞둔 동료의 커피에 설사약을 넣었던 장난. 그때 민준이는 그녀의 짓궂음을 감탄하며 함께 웃었다. 그녀가 가족 저녁 식사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굴욕적인 비밀을 폭로한 후 그 친구가 그녀와 절교했을 때의 솔직함. 그때 민준이는 내가 여자들의 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가 그토록 애써 미화하고 정당화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정렬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찜질방에 검게 그을린 페어와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서 있는 희미하게 다리를 저는 여자에게로 이어졌다. 그것들은 장난이 아니었다.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습작이었고 리허설이었다. 그의 시선은 변호사의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는 오랫동안 탐색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고 나서 그는 질문을 던졌다. 조용하고 거의 소리 없는, 그래서 더욱 끔찍한 질문.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 방금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보험금, 그가 입술만으로 말했다. 그 돈, 우리 아파트 첫 계약금이었지, 맞아?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떠올랐다. 조용하고 단순하며 살인적인 질문이었다. 어떤 비난보다 더 끔찍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끔찍한 깨달음의 시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돈, 그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반, 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 민준이의 자부심의 대상.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화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아라는 자신이 그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 그녀의 살아있는 방패를 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차가운 분노의 가면이 사라지고 모욕당한 순수함의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어? 거짓말이야. 이건 음모라고. 당신 아버지는 항상 날 미워했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야.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뻗어 그를 만지고 그를 익숙한 거짓의 고치 속으로 되돌리려 애썼다. 그래, 보험금은 받았어. 하지만 그건 다 타버렸기 때문이야. 내 물건, 내 노트, 전부 다. 서아야, 그녀는 옛 룸메이트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서아야, 말해줘. 끔찍한 사고였다고 말해줘. 우리 친구였잖아. 처음으로 변호사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너무나 맑고 단단해서 알아와 내가 숨어 있던 라일락 나무의 잎사귀 소리마저 잠재웠다. 친구? 윤서아가 되물었다. 그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비통함과 냉기가 담겨 있어 나는 몸을 떨었다. 우리가 친구가 아니게 된 건 화재 한 달 전이었어. 네가 우리 엄마 유품인 금 귀걸이를 훔쳤을 때. 난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 방에서 나가려고 했지. 이미 사감 선생님이랑 얘기도 끝냈고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아라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외쳤다. 비열한 거짓말. 거짓말? 윤서아가 변호사 뒤에서 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나는 그녀의 목, 스웨터 깃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늘고 희끄무레한 흉터를 보았다. 오래된 화상의 흔적이었다. 거짓말은 네가 수사관한테 내가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일이 잦았다고 말한 거지. 내가 담배 안 피우는 거 넌 잘 알았잖아. 거짓말은 내가 지역방송 카메라 앞에서 불 속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울면서 말한 거지. 바로 전날 내가 네가 큰 가방 2개를 당시 남자친구 집으로 옮기는 걸 봤는데도 윤서아의 모든 단어는 아라의 갑옷을 녹이는 염산 방울 같았다. 그것은 히스테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라가 15년 전에 묻어버린 사실들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해, 아라야. 윤서아가 계속했다.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갔다. 그날 저녁 내가 내게 머리가 아프다며 수면제를 먹으라고 권하던 걸 기억해.
내가 잠들기 시작할 때 나던 아세톤 같은 이상하고 강한 냄새도 기억해. 그리고 열기와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던 것도 기억해. 방에는 이미 네가 없었지. 넌 복도의 사람들 틈에 서서 불길을 보고 있었어. 민준이는 들으며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변해갔다. 그는 창백한 아내와 흉터가 남은 윤서아의 차분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치 두 개의 강둑 중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신기루인지 알아내려는 익사자 같았다. 최 변호사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보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내내 손에 들고 있던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아마 윤서아 씨의 기억은 편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과거를 극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서류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당신의 옛 동기 2명에 공증된 진술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화재 일주일 전에 최아라 씨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노트북을 어떻게, 어디서 팔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방에서 불탔다는 바로 그 노트북 말입니다. 그는 다음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보험사에 제출한 청구서 사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문서죠. 특히 불탄 물건 목록이요. 예를 들면 밍크코트, 6월의 대학 기숙사에서 말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시 수사관은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시사적인 세부 사항이 될 겁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아들을 보았다.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고통스러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에 대한 믿음의 마지막 파편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실들은 그의 손에서 그 파편들을 쳐내는 파도와 같았다. 밍크 코트. 민준이가 5년 전에 직접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15년 전 가난한 집안의 여대생에게는 밍크 코트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최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입니다. 바로 그 보험증권 사본과 최아라 씨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다른 종이를 덧붙였다. 당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등기부등본입니다. 첫 계약금은 당신이 보험금을 수령한 지 정확히 3일 후에 지불되었습니다. 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민준이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아라를 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사랑도, 의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불타버린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는 완전히 낯선 타인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보았다. 그는 몸 전체를 그녀에게로 돌리고 자신의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다. 아파트 자금, 그 여자 돈이었구나. 맞지? 그 사람 화상 입고 받은 돈으로. 맞지, 알아야?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서는 너무나 죽음 같은 냉기가 느껴져서 아라마저도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벽이 먼지로 무너졌다.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 그녀를 파괴했고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내 아들의 사랑에 의지했다. 한순간에 그녀는 변신했다. 궁지에 몰린 포식자에서 희생자로.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눈에서는 진짜 굵고 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손가락 튕기는 것만으로도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달려들어 그의 셔츠를 붙잡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민준 씨, 내 사랑, 저 사람들 믿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갈라지고 끊어졌다. 그래, 내가 그 돈 받았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녀는 눈물로 젖고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그에게 들어 올렸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그녀는 어리고 겁에 질렸으며 필사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그가 수백 번이나 속았던 이미지였다. 나는 어리고 어리석었어.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 우리만의 집, 우리만의 삶이 있기를 바랐어. 당신이 떠날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 화재는 사고였어. 맹세해. 하지만 돈을 받을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우리가 결코 함께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 당신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랬어. 그것은 거장의 연기였다.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진실과 끔찍한 거짓이 너무나 단단한 매듭으로 얽혀 있어 아무나 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 그의 남성적 자존심, 그녀의 보호자이자 구원자가 되려는 그의 습관을 압박했다. 그녀는 그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그 범죄를 정당화하는 공범으로. 자기야, 저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귀에 거의 닿을 뻔했다. 오늘 화재는 그냥 불행한 사고였다고 말해. 우리가 그리를 조심하지 않았다고. 엄마는 그냥 놀라셨을 뿐이라고. 다 오해한 거라고. 제발, 민준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 100년 전에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지? 당신은 날 사랑하잖아.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올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낡고 익숙한 베일을 그에게 씌워 그가 다시 한번 그녀와 나머지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려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거짓말하기를, 그가 그녀와 함께 그 거짓의 수렁에 빠져 영원히 그녀의 인질이 되기를 원했다. 가라앉으려면 함께.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서 있었다. 그때까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던 심장이 갑자기 둔하고 고통스러운 힘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아들을, 고통으로 굳어진 그의 어깨를, 그가 가슴에 안겨오는 여자를 껴안지도 밀쳐내지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라의 운명이 아니라 내 아들의 운명이. 그가 이 불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올 것인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환상의 눈먼, 이끌리는 노예로,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최 변호사와 윤서아는 침묵했다. 그들은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들은 그가 지금 다시 거짓을 선택한다면 어떤 서류나 사실도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가 스스로 나와야 하는 그의 개인적인 지옥이었다. 민준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시선은 우리 정원의 몸에 난 상처처럼 어둠 속에서 검게 변한 찜질방의 폐허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머니가 방금 산채로 불탈 뻔했던 곳. 그 다음 그의 시선은 윤서아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목에 난 흉터를 보았다. 그는 아내가 그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계약금과 맞바꾼 한 여자의 젊음과 건강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나는 여전히 까슬까슬한 담요에 쌓인 채 이웃집 대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내 시선에는 내가 15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를 침묵하게 했던 그에 대한 모든 사랑과 마침내 말하기로 결심한 오늘 내가 얻은 모든 자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주가 풀렸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았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변했다. 마치 베일이 거친 것처럼 그는 더 이상 불쌍하고 혼란스러운 소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괴물을 보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소중하게 아라의 손을 자신에게서 떼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당혹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포위망에서 벗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그는 최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10년은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굳건함이 있었다. 제가 오늘 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평탄했다. 그녀의 모든 단어, 모든 움직임, 문을 어떻게 잠갔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아라는 흐느낌인지, 울부짖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막았다. 하지 마. 그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마지막 도박은 실패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의 주요 증인이 되었다. 그는 직접 그녀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유도 돈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잃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어떤 감옥보다 더 끔찍했다. 민준이의 말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판사의 망치질처럼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매달렸다. 아라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불신과 분노로 일그러진 흉측한 가면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 변호사를 따라 도착한 제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 집행한 의례적인 절차, 즉 조서였다. 3개월이 지났을까? 아니면 한평생이 지났을까?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는다. 그저 상처에 딱지가 않도록 도울 뿐이다. 가장 깊은 상처는 피를 멈추고 그저 당신과 함께 남아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나는 한때 우리 찜질방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발밑에는 불에 탄 땅이 아니라 남편이 가져온 평평하고 깨끗한 모래층이 있다. 그는 이웃 김 선생님과 함께 불이 남긴 것들을 직접 손으로 해체하고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파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어떤 중요한 정화의식을 치르듯 말없이 체계적으로 그 일을 했다.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10월 말. 공기는 차갑고 수정 같으며 젖은 낙엽과 밤이면 이미 웅덩이를 얼리는 첫서리 냄새가 난다. 별장 단지는 텅 비었다. 거의 모든 이웃이 도시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멀리 있는 자작나무에서 마지막 노란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이 고요함 속에는 더 이상 아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없다. 그녀는 있어야 할 곳, 즉 수사관실과 대질신문, 재판정의 미로 속에 있다. 최 변호사는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었고 증인들과 감정 결과들이 있다고. 나는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 없다. 복수는 결코 내 목표가 아니었다. 내 목표는 그녀를 멈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멈췄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가 더 이상 내 아들 곁에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안도하며 깨닫는 끔찍한 악몽처럼 사라졌다. 민준이와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항상 같은 시간에 전화한다. 목소리는 낯설고 어른스러워졌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 감사한다. 미안해라는 간단한 말이 지금은 저속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뉘우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그는 그 아파트를 보험금으로 산 바로 그 아파트를 팔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처분하듯 헐값에 빨리 팔아버렸다. 도시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두 가지 일을 한다.
나는 그가 버는 거의 모든 돈을 윤서아의 치료와 재활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결정, 그의 속죄다. 우리가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 그 친밀함을 되찾을 수 있을지 나는 모른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그의 오랜 맹목의 그림자가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그가 자신을 용서하고 그때가 되면 아마도 지금 그의 모든 말에서 들리는 그 씁쓸함 없이 다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기다린다. 내게는 시간이 많다.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이다. 그는 내게 다가와 그의 낡은 재킷을 어깨에 걸쳐준다. 그에게서는 그의 냄새, 집 냄새, 실내의 냄새, 그리고 뭔가 미묘한 나무 냄새가 난다. 우리는 말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이 텅 빈 사각형의 땅을 바라본다. 15년 동안 우리는 끔찍한 비밀의 파수꾼이었다. 이 비밀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만성질환과 함께 살 듯 일상에서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항상 그 둔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았다. 이제 그것은 없다. 그 자리에 생긴 공허함은 짓누르지 않는다. 숨 쉴 공간을 준다. 가져왔어. 남편이 말하며 큰 두루마리 종이를 내민다. 나는 그것을 펼친다. 설계도다. 계획. 흰 종이 위에 파란 선으로 유리와 금속으로 된 가볍고 우아한 구조물이 그려져 있다. 온실. 작지만 매우 밝고 높은 창문과 유리 지붕이 있다. 나는 설계도를 보고 남편을 본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다. 그는 웃지 않는다. 그저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게 나를 바라본다. 새로운 걸 심자. 그가 간단히 말한다. 그리고 이 세 단어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담겨 있다. 과거로의 회귀도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아닌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태양을 향해 뻗어나갈 살아있는 무언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차갑고 맑은 10월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것은 폐 깊숙이까지 채워진다. 그리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슴속에 익숙한 경련을 느끼지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내 일부가 되어버렸던 긴장이 사라졌다. 언젠가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말하지 못한 것의 무거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비밀의 수호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땅 조각 위에 서서 자신들의 작고 조용한 미래를 설계하는 두 늙은이일 뿐이다. 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었다.